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금리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좀 신중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코인 시장하고 분명히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왜 그런지 논리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간간히 이제 보면은 심증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투자를 하셨다고 해서 100%가 다 모두 다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98%는 이도저도 아닌 수익을 거두거나 중간에 손절할 수밖에 없고, 코인 시장도 8만 5천 개의 코인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데 결국에는 2% 코인만 살아남을 겁니다. 자,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27일 날 정확히 새벽 4시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일정에 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FO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을 27일 새벽 4시 반에 이제 발표를 하고, 중요한 건 그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 아마 그날 저녁 정도가 될 거예요. 미국 GDP가 발표가 돼요. 근데 예상치가 5.4%거든요. 여기 보면 전분기가 2.3%인데 5.4% 성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거 기대치보다 만약에 못 미치게 나오면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할지, 제롬 파월 연준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이것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이번에도 연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거보다 25만 5천,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 전에 28만 6천인데 이거보다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 관해서 딱 명확한 기준 설정을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상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음표. 블랙록, JP모건 보고서에서 그렇게 물가 인상이 지속될 거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도 신경 써야 하고 물가도 낮춰야 하기에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인플레가 극상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요. 이거는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적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근데 물가 인상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플레를 잡으려다가 경제 붕괴 초래한다. 제가 여기 한 문장을 적어놨죠. 이게 무슨 이치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초가집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제롬 펄 연준 의장은 여기 횃불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대로 떨어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도 같이 떨어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현재 와중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기에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해서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 프랑스, 일본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비례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 세계 서플리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항구가 됐건 아니면 비행망이 됐건 물류망이 됐건 폐쇄한다, 락다운 시킨다, 이런 얘기가 서플리 공급망 체인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취업했던 사람들도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한테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집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현재 미국이에요. 예산을 받으면서 현재.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걸 보세요. 근데 인구수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급망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딸려. 공급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맞는데 수요가 따라주질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생산이 취약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고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철강 생산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에그플레이션이 한몫 도왔는데 농산물,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쭉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수확량이 계속 퀄러티도 떨어지는데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거기다가 수산물도 기상이변으로 수온이 변하니까 수산물도 수확량이 감소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부터 인도부터 브라질, 프랑스, 영국, 뭐 러시아, 터키, 이탈리아 전부 다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하루 10,000명? 그리고 뭐 다음 달 어느 시점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다 마찬가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걸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히 공급망이 부재됐던 게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다시피 GDP, 그러니까 뭐 경제 상승률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만 잡겠다 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목표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런 상황이죠. 예, 요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과 뭐 인플레이션이 다 꺾이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도 급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급하게 저는 금리 인상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0.25%씩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할 거라고. 그래서 JP모건과 블랙록에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류는 한동안 그런 얘기를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좋은 비유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이로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들의 흥미를 느낍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경제를 인체에 비유할 때 물류 유통망은 혈관인데 이 혈액이 막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망이 막힌 상황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물가와 실업률이 좋아질까요? 금리 인상은 혈액 응고제. 자, 코로나 치료제. 어떤 걸까요? 자, 어떤 걸까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거 고맙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32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50이 넘어 그 시간을 회상하니 그저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나이대가 50세 정도 되시는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관해서도 아마 아실 거고, 저라는 사람도 아마 목소리만 들으셔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만나보지 않더라도 사람을. 영원히 내려가는 것, 영원히 올라만 가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걸 이만큼 살아보니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추가 매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많이 폭락했을 때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샀어요. 그때 이제 추매를 하신 것 같은데, 호라이젠, 비트코인, 이더리움, BCH, XRP, WRX, 라이트코인, 네오코인. 아마도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요? 찰리님, 이 힘든 장에서 매일 변함없는 방송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사시나 봐요. 근데 일본에도 제 구독자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사실은 미국 말고도.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지금 선택하신 코인들은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아마 분석을 다 스스로 끝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게 호재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 3년 정도 구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멘탈이 나갔어요. 요 근래 일주일 전인가? 제가 이제 보니까 견디다 이 하락장에 견디다 이 하락장에 3년 구독자님인데 멘탈이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어 인간지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이 멘탈 나갈 정도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들어왔던 게 2015년도 연말 12월 달에 이제 조금 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겁나서 다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 달부터 다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현재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제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게 사실은 많이 뭐 벌지도 못했었지만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사실 금은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금은 실물에. 근데 이게 10년간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심정은 어땠었을까요? 예. 진짜 사면 초과였어요. 꽉 막힌 막다른 길 완전히. 거기다가 직장도 불확실해. 예. 솔직히 말씀드린 거 직장도 불확실해. 그 자영업 성공률도 불확실한 그때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리고 인체적으로 생리학적 한계를 제가 그때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딱 정확히 40살이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소득은 감소할 거라는 걸 뻔하게 보이고 향후 앞날에 왜냐면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두뇌 회전이 떨어지거든요. 근육도 뭐 몇 살 이상인가? 40살 이상부터는 뭐 1년에 1%씩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지각을 했었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다른 길에? 근데 어느 날 금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빗썸이 보이더라고요. 빗썸이라는 이 사이트가 제가 이제 웹서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비트코인이 뭐지? 무슨 뭐 XRP가 뭐지? 무슨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장난스럽게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빗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코빗을 봤는데 그 밑에 글귀에 소프트뱅크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보고 제가 손정희 회장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왜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코빗에 투자를 했었을까? 거기다가 그때는 SK CNC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력사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있겠구나.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은을 다 팔았었어요. 저는 이랬었어요. 진짜 인생에 완전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진짜 완전히 절벽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려 있는 현재 상황. 내 자영업이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 내 직장이 이런 상황. 제일 힘들 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사람이 막다른 길에서 제일 힘들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역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분기가 있어요. 요 분기. 여기서 조금만 버티고 힘을 내면 여기서 역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무너져요. 이 팔을 놔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잘 나가던 사람은 50대 때, 30대 때 잘 나가니까 자, 무슨 지각이 있겠어요. 나이는 안 먹을 것 같죠. 30대 때는 그래요. 30한 5살? 35살? 전까지는 나는 안 나이 먹을 것 같고 나는 항상 이 정도 금액을 연봉으로 받을 것 같고 나는 사업에서 승승장구가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때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굴리고 호텔 가서 밥을 먹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이렇게 뭐 허비하는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50대 때는 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역전되는 사람들 30대 때, 20대 때 고생 직사게 한 사람들 있죠. 이래저래 막 일은 안 풀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40대에 역전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사라질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 보통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안상 이유도 있지만 근데 어쨌건 30대 때 안 된 사람이 40대나 50대 때 인생 역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인생을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힘들 때 무너지지 말자라고 이제 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극복을 하면 안정된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크립토 투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특정 코인을 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까졌어. 근데 여기서 10% 20% 익절하고 수익 났다라고 좋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코인 투자를 했었어요. 과연 소프트뱅크는 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었을까? 거래소에 투자를 했었을까? 다 지금 보면은 다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소뱅은 또 DCG하고 또 연합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스케일을 하찮게 안 봤던 거예요. 거긴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기 전에 분석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은 분석하고 저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뭐라고 여기서 떠들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근데 내 자체가 분석을 해야죠. 투자하기 전에. 근데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고 심리적 압박을 지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수익의 극대화가 되기 전에 여기서 불장이 오기 전에 여기서 사람들은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거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뛰지 말아야죠.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이 위험을 뭐하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시장에 리스크를 안고 부채까지 져가지고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러시아 재무부 관리 제한이 아닌 암호화폐 규제 촉구 말 바꾸기라는 거죠.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코인도 그래서 제가 놓치면 안 된다. 뭐 네오라든가 온톨로지. 그거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영상도 지난 과거에 영상에 아마 그런 내용을 다 담았을 거고 뭐 ECB 같은 경우는 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뱅크 오브 재팬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아침에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80 몇 억 유로인가? 그만큼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IMF 올 경제 성장률 4.4%로 0.5% 하향했다. 오미크론의 물가 상승 탓. 여기 써 있죠. 근데 제롬 파울도 연준 의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명 발표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그 두 개를 명분 삼아서 말 돌리기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뭐 작년 대비해서 22년 주요국 성장 전망 조정포. 그러니까 미국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0.8%, 중국은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0.8%.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성장률을 다 줄이고 있어요. 이건 IMF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고를 한 거죠. 근데 IMF를 여러분들 IMF라는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IMF가 저는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통화량의 조절과 수합에 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IMF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하다가 이에 IMF는 통화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도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회복 속도에 따라 확대된 재정 적자를 축소하되 여기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얘기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 자 여기 명분을 달죠. 경우 재정 여력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기업 지원을 다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무슨 의미예요?
돈을 다시 풀 수도 있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개가 아마 복합적인 명분거리, 그러니까 말 돌리기 아마 그 트리거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은 각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 회복의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자 여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눈여겨봐뒀다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IMF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엊그저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있죠. 비트코인 다시 급락을 했었을 때. 그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매수 찬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비트코인 뭐 3만 불, 뭐 3만 불 갈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어떻게 100%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나 뭐 숏 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전량을 다 팔고 밑에서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댓글에 다실 때 안 좋은 댓글 많이 달고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라고. 근데 빠르게 회복을 안 하더라도 어쨌건 위기 상황은 이번 FMC 회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 조금 약간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또 장난을 치고 한동안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